오랜 우여곡절 끝에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19일 만에 만남.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오늘 저녁 드디어 열리는데, 자,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그 결과는 어떨지 두 분과 함께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이 없이 정권 인수인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갔었는데요. 자, 지난 금요일 감사원장이 새 감사위원 임명 제청을 거부하면서 이게 풀린 그런 모양새가 됐거든요. 자, 최 수석님, 그게 그렇게 좀 중요한 문제였던 건가요? 이게 예. 사실 시시비비나 이제 내용을 논하기에 앞서서 네. 굉장히 이례적인 형태로 지금 당선자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이 추진이 됐었거든요. 네, 네. 다시 말해서 네. 보통 그냥 만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만나서 이제 두 분이 덕담도 하고 얘기도 나누는 예. 것인데, 당선인, 대변인 등과 같이 공식적인 발표, 브리핑을 통해서 인사 문제 언급을 하고,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언급을 하고, 이래서 마치 조건이 사전적으로 달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철희 수석하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만나서 이걸 의제처럼 무슨 조율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우선 잘못된 과정이고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예. 따라서 인사 문제도 뭐 그런 할 말이 있으면 당선인이 만나서 하면 되는데 사전에 공개적으로 하고, 심지어는 이 퇴임 얼마 안 남은 분이 알박기 식의 인사를 한다는 식의 이런 게 되다 보니까 만남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던 거죠. 예. 그래서 뭐든지 당선인과 문 대통령이 만나서 얘기하고, 그래서 안 받아지면은 안 받아지는 대로, 또 조율되면 조율되는 대로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통상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인데, 이번에는 당선인 측에서 이것을 매우 이례적이고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로 막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더 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논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미리 사전에 협의를 마치 하고 조건처럼 선결 조건처럼 그렇게 걸어버리니까 그래서 만남 이게 좀 자체가 꼬였다. 자꾸 이렇게 그렇게 됐던 거죠. 생각하시는 거죠. 자, 조 의원님, 결국은 의제 없이 만나는 걸로 됐어요. 네. 아마 당선인께서 그걸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안 됐을까요? 글쎄요, 현직 대통령과 네. 또 정권을 이양받는 이제 차기 정부, 차기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에 네. 아무런 의지 없이 그냥 밥만 먹고 또 차만 마시고 헤어진다. 그건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원래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어떤 그런 정권 이양 시기에 만날 때는 항상 밑에서 실무적으로 조율을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불과 얼마 남지 않은, 며칠 남지 않은 현 정권에서 소위 말해서 알박기식의 새로운 인사를 갖다가 한다는 거, 보통 인사하게 되면 최소한 3년 정도 임기가 보장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이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무직에 이제 어떤 무슨 기관장이라든지 감사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선임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분들 실력이 있어서보다는 네.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 시험 치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임기 얼마 안 남았으면은 그런 인사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인수위가 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더 신사적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잘못된 것이 바로 한국은행 총재를 그것을 너무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현 정부가 좀 과한 인사권을 갖다가 행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오늘 두 분이 만나시기로 했으니까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피해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 육체적인 고통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민생을 논하는 그런 좀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도 이견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조경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네.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왜 공개적으로 했냐 이거죠. 아, 예. 그리고 선결 조건처럼 얘기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일단 알박기라는 표현 자체가 일단 굉장히 안 좋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표현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사 그 말씀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네. 그것을 사전에 그렇게 이 선결 조건처럼 얘기를 하고 마치 공세와 공방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진입시킨 것은 그건 잘못됐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네. 정말로 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철희 수사관하고 장제원 실장하고 긴 시간 통화를 해서 2명의 사람을 놓고 의견을 들었어요. 네. 그리고 한 분에 대해서는 장제원 실장이 안 된다고 얘기했고 한 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얘기를 했고 윤석열 당선자가 얘기했듯이 전권을 가지고 임하라고 했던 비서실장 장제원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마 당선인 측의 내부적인 어떤 이견이 추후에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던 사안을 공개적으로 해서 어렵게 만들었지만 하여튼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오히려 또 그런 적 없다고 덮어씌우게 하고 그러니까 이럴 거면 다 공개한다고 또 이렇게 네, 청와대에서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예. 하게 되고 이런 사태로 가게 된 게 방법의 잘못 그리고 공방을 하게끔 몰아갔던 이런 것이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인수인계에 해당치 아니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인사 같은 경우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법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의 그렇죠. 인사권이지만 당선자가 취임한 이후로 더 많은, 훨씬 더 절대적으로 많은 기간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내용적으로는 또 그렇게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나 추경 문제나 MB 사면 같은 경우는 인수인계가 아니고 떠나는 정부에게 압박을 하고 숙제를 줘버린 건데 이거는 네. 또 거기에 또 시시비비가 또 따라붙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 초유의 일이다. 그래서 내용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그거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더 피곤해하는 이런 과정이었다는 거는 아마 당선인 측에서도 이게 정상적이고 또 바람직한 방향과 방법이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수석께서 지금 뭐 오늘 다룰 의제들 같은 것들을 좀 미리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미. 자, 그걸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은 정해진 의제가 없다고 하지만 뭐 다 아시겠지만 덕담만 나누고 헤어지는 그런 자리는 아닐 것 같고요. 자, 근데 현안, 중대한 일 굉장히 많겠지만 시간적으로 시급한 게 바로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 윤 당선인 취임 전에 집무실 이전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 도움이 없이는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 그 만남에서 요청을 당선인께서 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이걸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저는 이미 이제 이 배떠난 문제와 같은 거라고 봅니다. 아, 예. 그래서 아마 당선인 측에서도 네. 당선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 대통령님한테 다시 재론하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어려운 환경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아예 생각이 거론은 됩니다. 안 하실 수도 있다. 저는 예.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얘기를 윤 당선인이 꺼낸다 하더라도 매우 표피적이고 오히려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견이 감정으로 이렇게 좀 비화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것이 맞고 또 한다 하더라도 좀 피상적인 것 아니냐, 피상적인 제기 정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조 의원님, 전략적으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조언이신 것 같은데요. 예, 일정 이미 지금 맞추기 굉장히 힘들어졌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 떠나는 정부잖아요. 떠나는 정부가 조금 더 마무리를 잘 하고 떠난다면 저 국민들부터 더 많은 박수를 받을 것 같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도, 2017년도 두 번에 걸쳐서 청와대와 북악산을 국민들께 돌려주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건접 경호를 최소화시키고 이 건의주의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를 끝내겠다 했거든요. 근데 끝을 못 냈잖아요. 약속을 못 지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대국민과의 약속을 무려 두 번이나 그런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을 어쩌면 윤석열 당선자가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해야지요. 그리고 협조를 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막 목리부리듯이 뭐 안보 공백인지 언제 그러면 그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국민들이 그 염려하는 그런 안보에 대해서 이게 5년 동안에 그렇게 제대로 챙겼습니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제 한마디 정도 이렇게 하는 그런 행태는 저는 아주 그 속보이는 모습이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청와대와 북악산을 우리 국민들께, 시민들께 돌려주겠다라고 한 사람이 윤석열 당선자가 아니라 바로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떠나는 시점이지만 대신 그것을 노력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새 정부가 들어섰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잡음 없이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좀 협력하고 협조하는 그 정신이 바로 저는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는 거고 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데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약속을 못 지켰다는 그 표현은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문 대통령도 이거를 이전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거꾸로 당선인 얘기를 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먼저 같이 합시다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아, 예. 그러나 취임 전에 네. 이것을 완료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걸 인수위에 당선인 측에 잘 설명을 하겠다. 네. 요거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자체를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국방부는 과연 그게 적정한 장소인지 집무실 이전 예. 장소로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용산을 포함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5월 9일로 집무실 이전 완료가 아니고 네. 진행형 과제로 지금부터 검토하고 시작을 하자고 했으면은 저는 문 대통령이 협조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 예. 그러나 5월 9일까지 이거를 완료하라는 거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건 불가능하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졸속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또 뭐 안보에 대한 이 정부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뭐 한마디도 못 하고 있다가 무슨 안보 타령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 정말 무책임한 거거든요. 그건 민주당 정부하고 국민의힘의 안보관들이 다른 거예요. 방법론이. 예. 죄송한 얘기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소위 말해서 미사일 실험 말고는 도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천안함이라든가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뭐 연평해전 같은 이런 도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와 대화를 통한 사실 무력 충돌이나 도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발이나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안보가 훨씬 더 상책이다라는 것이 네. 민주당의 주장인 것이에요. 네, 네. 그리고 객관적으로 안보 공백이 일어나는 것은 방법론이 안보에 대한 관점이 어떻든 그거는 그건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전 세계 어떤 당선자가 취임 이전에 집무실 이전을 완료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의 원인은 이 자체에 대한 비공감과 대립이 아니고 집무실 이전에 대한 이걸 5월 9일 전에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청와대는 내가 하루도 안 있겠다는 이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엉키고 비상식적인 이 과정이 되어버린 것. 이거를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조연 촉박한 일정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예, 이거 이제 현실적으로도 좀 어려워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저는 그 의견이 최재성 수석님, 예. 최재성 의원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못을 박아서 5월 9일까지 나가라 하겠다 이 표현은 상당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청와대를 옮기고 안 옮기고 그 문제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네. 또한 또 우리 대내외적인 그런 안보의 불안에 대한 문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더 큰 아젠다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접근했으면은 네. 그리고 조금 충분히 소통을 했었으면은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꼭 5월 9일 아니더라도 조금 예. 더 미뤄줘도 네, 네. 그 시기적으로 그거는 너무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겠다. 근데 이제 새 정부에서는 약속을 꼭 지키고 싶다는 건 강박관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재성 그 수석님의 네.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요. 예. 다만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만 도발을 했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도발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한다면은 네. 그 북한이 그 기억나실 겁니다. 최근 몇 년 전에 남북 그 연락 사무소를 폭파시키지 않았습니까? 아, 예, 그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그 도발이 아닙니까? 그 수백억이 우리나라 국민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예. 이 평화를 완전히 깨버린 거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작년입니까? 서해안 우리 그 공무원을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당했습니다. 사살 및 화형을 당했어요. 예. 그 도발 아닙니까? 우리 국민이 죽었단 말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돼서 대응을 했습니까? 저는 안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도발을 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도 저는 북한이 지금까지도 도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오늘 뉴스 보니까 북한이 지금 핵무기 대형적인 무기도 개발하고 있지만 소형화시킨 소형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뉴스가 뜨지 않습니까? 그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그 미국을 겨냥한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도발에 대해서 앞으로 여야를 떠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우리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그 북한의 그 적대적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은 집무실에서 시작했는데 굉장히 이제 넓은 주제로 좀 나간 것 같은데요. 좀 다뤄야 될 주제가 또 있으니까요. 예, 저는 이제 군사적인 무력 충돌이나 예. 남쪽을 향한 무력적인 도발 이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렇습니다. 그 연락사무소 뭐 폭파하고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는 도발이지만 네. 그것이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 이런 것을 위협하거나 교전으로 가거나 전쟁으로 외화될 수 있는 그런 단초로서의 어떤 도발, 네. 군사적 도발과는 거리가 먼 거고요. 그것까지 도발의 범주로 이 산입을 시킨다면은 그건 개념의 차이니까요. 제가 얘기한 거는 그런 도발이고요.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엄격한 조사를 거쳐서 그 해수부 공무원의 산하 기관 공무원은 월북을 사실상 한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요. 그것도 군사적인 충돌 내지는 그런 개념의 도발로 간주를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생 얘기로 좀 가볼까요? 지난 주말 사이에 새롭게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이 하나가 2차 추경 예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도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안 된다 이런 원칙을 언급하면서 이제 대통령과 당선인의 저녁 자리에 오를 그런 숙제가 됐는데요. 자, 이 추경 예산 한다는 거는 코로나로 피해본 그 소상공인들 돕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자, 근데 일단 그 50조 원이라는 추경 규모도 그렇고 이 돈 어떻게 만들까가 조금 이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문재인 정부가 좀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어쨌든 소상공인이나 또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해서 발빠르게 본 예산 플러스 추경을 통해서 저는 지원했던 부분은 저는 참 잘했다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윤석열 당선자는 그 지금에까지 물론 정부가 노력을 많이 했지만 네. 그까지 부족하다는 거지요. 예. 그야말로 은발의 오줌누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소상공인들이나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 더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국가 부채라든지 이것을 또 우리가 열심히 경제가 정상화되면 또 갚을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예. 당장에 죽게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시중에 나가서 들어보면은 그 인공 그 산소 호흡기를 지금 거의 달고 있는 정도로 위급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남기 그 지금 현 부총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저는 이번 차에 지원할 때 꼭 그 현재의 소상공인들만 지원하지 말고 예.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한 분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그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월급이라든지 이것이 수입이 아주 그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런 분들까지도 그분들은 소상공인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이런 분들도 정부가 정말 면밀하게 추적을 해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2차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개념을 좀 범위를 넓혀야 한다 뭐 이런 뜻인 그렇습니다. 것 저는 같은데요. 예. 너무 지나치게 국민들한테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 또
뭐 정상적으로 월급을 이게 받고 있던 분들까지 폭넓게 다 지원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그렇게는 하지 말고 그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된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뭐 큰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전에 원내대표 발언을 보니까 인수위에서 먼저 안을 내놔라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작업들은 정부,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마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뭐랄까요, 재원 문제 해결해라 뭐 이런 뜻이라고 봐야겠죠. 모든 문제가 이제 재원 문제로 귀결이 되거든요. 재미있는 것이 이제 대선 당시로 이제 돌아가 보면 네. 이재명 후보는 30조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 소상공인 피해 보상. 네. 윤석열 후보는 그러니까 50조를 얘기를 했어요. 네. 심지어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100조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무튼 정부는 10조를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10조, 30조, 50조입니다. 정부는 일관된 방침이 있었어요. 네. 국채 발행을 최소화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이 손실 보상을 위해서 혹은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위해서 필요하면 부득이하게 국채 발행한다. 이게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못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국채 발행해도 괜찮다. 손실 보상이 우선이다. 이거였습니다. 그 국민들이 빚지고 있고 피해 보상 받고 있는데 국채 발행 여력이 아직 있는 정부는 부자고 돈은 많고 이게 되겠냐. 그래서 국채 발행 오케이. 30조였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국채 발행 없이 50조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윤석열 당선인이 50조를 국채 발행 없이 당장 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한 겁니다. 한다면은 국채 발행을 하고 국민들께 사과를 하고 그리고 부득이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이게 의견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출 구조 조정이라고 해서 미리 짜놨던 예산을 좀 틀을 바꾸자 뭐 이런 제안을 하는 것 조경태 같습니다. 의원님 예. 이제 국회의원 이제 다선하시고 예. 예산도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요. 이미 정해진 올해 예산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추경 재원을 마련한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일부 그럴 수 있겠으나 이거는 또 구조조정을 5조를 하던 2조를 하던 그것은 시간이 또 걸리는 문제입니다. 각 부처의 의견들 또 할 수 있는 것들 조정하고요. 예. 그래서 이건 취임 전에 한 구조조정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만약에 문 대통령님을 만나서 취임 전에 50조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하라 그러면요. 첫 번째 문재인 정부는 그걸 하겠다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고 해서 항상 국민들께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채 발행 없이 하자는 윤석열 후보가 이게 성립될 수 없는 이 숙제를 취임 이전에 하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언어 도단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취임 후에 국채 발행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취임 전에 이 정부에서 국채 발행 없이 하라. 지출 구조 조정 해서 하라. 이거는 50조 원이 불가능합니다. 600조 예산 중에 아마도 계속 사업에 가야 되는 예산, 경직성 예산, 꼭 들어가야 될 뭐 인건비 뭐 등등등등을 포함하면 빼면 사업 예산이 100조가 채 안 됩니다. 여기서 50조를 구조조정하라는 건 그건 신이 내려와도 불가능하고 아마 건진법사도 어려울 거예요. 그거. 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뭐 일부 최재성 수석님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뭐냐면 국채 발행 없이 50조라는 것은 현실적 산물이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찌 보면 윤석열 당선자께서 어찌 보면은 솔직하게 시인하고 내가 이렇게 하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서라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훨씬 더 정직한 표현이고 모습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그 떠나는 그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야 숙제를 왜 내가 끝까지 해야 되냐 이런 그런 말씀보다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정부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발빠르게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했던 부분. 그건 참 잘했다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가 하라, 내가 하겠다 이래서 책임을 떠맡기는 식으로 하지 말고 서로가 좀 협력해서 서로를 머리를 맞대다 보면은 저는 좋은 이 보관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만남을 가질 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민생을 좀 챙기는 마음으로 서로 접근하게 되면은 저는 상당히 큰 부분에서 저는 그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다뤄야 될 이슈는 많은데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짧게 좀 여쭤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도 감사위원 임명 문제를 얘기를 했지만 이거 말고도 인사 문제 모두 해결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법 양쪽에서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 수석님. 우선은요, 네. 한국은행장 문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당선인 측의 의견을 충분히 묻고 받아서 한 사람은 안 된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지금 이제 내정된 분은 괜찮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사실은 다른 인사도요, 이게 사전에 부각돼서 문제지요. 충분히 얘기될 수 있는 문제고요. 공공기관 인사는 사실상 뭐 몇 개 대상도 안 되지만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됐다 말고는 대선 이후에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갖고 이걸 사전에 부각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잘 해결될 것 같은데 조 의원님 어떠세요? 네,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사를 그렇게 강행하는 것은 앞으로 다음 정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분명한 인사 원칙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